안녕하세요. 숙명여자중학교 학생들 김성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이 스마트한 교실에서 수업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문학작품은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난쏘공, 앞에 글자만 따서 난쏘공이라는 글자로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교과서 밖에 있는 작품이지만 예전에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던 작품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자주 만나게 될 만한 작품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오늘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희 작가가 1978년에 발표했던 12편의 연작소설 표제작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됐죠? 자, 선생님과 이 교과서 밖 문학작품을 살펴볼 때는요, 세 가지 목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 작품 전체적인 줄거리를 먼저 파악할 거예요.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소설 구성의 기본 3요소죠. 이 인물, 사건, 배경을 바탕으로 이 작품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안에, 이 작품 안에 나타나는 문장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주의 깊게, 보다 더 정확한 독해가 필요한 부분들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 거고요. 꽤 어려운 문장들을 선생님하고 같이 볼 거예요. 이 작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또 그런 주제의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장들을 함께 두 번째 챕터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 작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을 외제적 관점이라던가 이 작품 전체의 주제나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이 작품을 총 정리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오늘 이 수업이 전개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작품의 인물 관계도와 선생님이 작품 1부, 2부, 3부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았는데요. 함께 필기노트에 적어보면서 수업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인물 관계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일단 난쟁이 일가의 이야기라는 거 아마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난쟁이 아빠의 이름 혹시 작품 안에 나왔는데 찾은 친구들 있나요? 네, 김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김불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난쟁이 아빠는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굉장히 절망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로서 우리 사회의 빈민계층이었고요. 이 사회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김불이라고 하는 아빠의 아내인 엄마의 모습도 나오게 되고요. 현실 속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서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3명이거든요. 이게 이 작품의 되게 독특한 특징이기도 해요. 이 작품은 1부, 2부, 3부로 내용이 전개되거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읽어본 부분은 1부예요.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영수의 시점에서 전개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수는요, 이 집안의 마지로서요, 굉장히 속이 깊고 배려심도 있고 차분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원래는 공부를 해서 이 가난의 대를 끊어버리고 싶은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영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결국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 인쇄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영수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게 1부의 이야기고요. 2부는 영호, 그 다음 3부는 막내딸 영희의 시점에서 내용이 전개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이 영희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꽃에 비유되는 표현으로 나왔냐면 펜지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에 비유되어 있는 아이였어요. 이 영희는 사실 되게 연약해 보이는 캐릭터로 나오고 있지만 이 작품 안에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꽤나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인물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 영희가 가족을 위해서 이 바구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구철이 누구냐면요, 이 난쟁이 일가의 입주권을 헐값에 사버리는 그런 부동산 투기업자거든요. 이 여러분들이 이 입주권의 개념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집을 철거할 때요, 여러분. 그 집을 철거하면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들이나 아파트나 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수 있겠죠. 근데 그 곳에 입주하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사실은 그 지역을 철거당한 그 철거민들이 가장 먼저 그 집에 입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짜로 이루어질까요? 아니겠죠. 입주권은 주되 권리는 있어요. 근데 이곳에 입주하려면 실질적인 돈을 일정 금액 이상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김부리 집안과 같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층의 이 사람들은 여기 아무리 좋은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자신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이 박우철이라는 사람 역시 이 난쟁이 일가의 입주권을 사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나쁜 인물이에요. 이 작품 안에서 이 막내딸 영희를 성추행하고 또 성희롱하는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영희는 이런 박우철에게 일부러 넘어갑니다. 이 박우철의 집에 어떻게 보면 침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영희가 결국 이 집에서 박우철이 방심한 사이에 박우철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박우철로부터 자신의 집에 입주권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활약을 펼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 작품 속 세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1부와 2부와 3부로 나뉘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함께 필기노트에 적어놓고서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부 같은 경우는 영수의 시점에서 우리가 읽어본 부분이죠. 난쟁이 가족이 철거 계고장을 받게 되고 가족들의 생활이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품은 사실 지금 철거 계고장을 받은 현재의 이야기와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 아버지의 모습들이 나오는 과거의 이야기가 교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짧은 문장으로 인한 서정성, 선생님이 이따가 문장 읽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문장들이 굉장히 호흡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시 같다라는 느낌도 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짧은 문장으로 인한 서정성과 동화적 서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작품의 형식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작품의 형식적인 아름다움 역시 이 난소공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는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1부가 이런 이야기였다면 2부는 조금 더 투쟁적인 우리 영호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영희의 가출과 또 입주권을 투기업자에게 팔고 철거반원에 의해서 집이 철거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영호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2부 내용에서 주로 전개가 되고요. 3부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영희가 입주권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이야기지만 결국 아버지 김부리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이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부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건 역시 중요한 특징이니까 체크해 두시고 선생님과 이제 작품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했다면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 놔야 하는 문장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두 번째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여러 문장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이 문장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문장 속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자, 얘들아, 요 내용 같은 경우는 누구의 목소리라는 거 알 수 있나요? 그렇죠. 1부의 주인공인 영수의 목소리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라고 하는 거 이 작품의 제목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죠.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선생님은 이 문장을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이 소설을 처음 읽으면서 접해봤는데요.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한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짧은 문장이 주는 서정성, 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장이 짧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뭔가 특히 이 부분, 여기 선생님 되게 예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또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을 썼던 조세희 작가의 어떤 의도나 마음들이 잘 읽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인데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이 문장들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난쟁이는 누구인가? 그들이 사는 지옥은 어디인가? 또 날마다 지기만 하는 전쟁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적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밑줄 쳐놨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난쟁이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작품의 제목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었잖아요. 이 난쟁이는 아버지 김부리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신체적으로 왜소한 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게 비단 신체적인 장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경제적인 약자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약자, 작품 속에서는 노동자, 빈민계층을 의미하고요. 신체적 왜소함을 통해서 사회적 왜소함과 연결되고 있다는 게 이 난쟁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이 사는 지옥은 어디인가? 자, 얘들아, 이 작품 잘 읽어봤으면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지역이 어딘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이지. 자, 이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이름은요, 난쟁이 일가가 사는 이 지역의 실제 상황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지명이 행복한 동네, 낙원인 동네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사는 집은 어때요? 굉장히 철거 직전에 굉장히 힘든 빈민계층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어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고통스러운 그들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지기만 하는 전쟁, 난쟁이 일가가 직면한 이 사회 속에서의 그들의 패배감, 좌절감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 자체가 이 소설이 굉장히 뭔가 동화적인 느낌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슬픈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이 문장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함께 적어 놓고서 선생님과 두 번째 문장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과 이제 두 번째 문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제일 앞부분, 이 작품의 가장 앞부분에 실려있는 내용이었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유인물 247쪽을 확인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문장 읽고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요거 누구예요? 영수의 이야기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열심히 일을 했지. 열심히 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네.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대화 장면을 보시면 누구와 대화하는 장면이라는 거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 가정교사로 나오는 지섭이라는 인물과 아버지 김불이의 대화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나라고 하는 영수가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뭐였냐면 1만 년 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었죠. 얘들아, 이 작품 왜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었을까? 조세희 작가는요, 이 작품 속 나와 있는 비극적 상황이 먼 미래에는 과연 해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도 던지고 있는 거예요. 1만 년 후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참 슬픈 장면이에요. 펜지꽃 앞에 앉아서 줄 끊어진 기타를 치거든요. 이 줄 끊어진 기타라는 표현, 그리고 또 거기 장면을 보시면 아마 영수가 듣고 있는 라디오는 고장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라디오는 영수가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장치인데 그것마저 고장나 있고 이 영희가 좋아하는 기타 역시 끊어져 있어요. 이 난쟁이 일가가 처한 비극적 상황과 그들의 좌절감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소재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작가가 하나하나 생각해서 정말 사려 깊게 어떤 문장들을 써내려갔구나 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작품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요 밑에 부분도 함께 살펴볼게요.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이 죽은 땅을 떠나야겠어요. 이 죽은 땅을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달나라로.
우리 아버지 김부리 씨는 결국 달나라로 떠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굴뚝 위에서 종이 비행기를 던지는 뭔가 굉장히 문학적인 장면이지만 되게 슬픈 장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 아버지가 떠나는 달나라는 어디일지 선생님과 함께 내용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적어봅시다. 자, 이 1만 년 후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 같은 경우는요, 희망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미래의 세계와도 연관이 있고요. 선생님이 아까 고장난 라디오나 끊어진 기타 줄도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날린 종이 비행기와 달나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지, 달나라라고 하는 곳은 이 지금의 죽은 땅과 대비되는 대조되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살펴볼 수 있어. 그래서 난쟁이가 달나라를 향해서 날리는 이 종이 비행기는 이 고통스러운 삶에 몸부림치는 그런 난쟁이의 몸짓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이 문장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 정리해 두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보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적어둘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작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외제적인 관점들 함께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이 공부하는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 막 문학 작품을 내신 분석하고 막 이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 상징적인 의미들을 선생님과 좀 깊이 있게 읽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작가가 나와 있죠. 이 작품의 작가는 조세희 작가고요. 이 작품이 창작된 배경,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먼저 작품 자체를 감상해라, 내재적인 관점, 절대론적인 관점으로 감상해라 라고 하는 거 늘 강조하죠. 앞에서 쭉 감상해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반영론적인 관점이나 작가 중심으로 이해하는 표현론적 관점도 도입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훨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197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선생님이 앞에 입주권을 둘러싼 투쟁, 갈등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 시기에 일어났던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걸 배경으로 이 작품이 창작되어 있거든요. 이 조세희 작가는 작가이기 이전에 사실은 소설가이기 이전에 기자였어요. 철거민들을 취재하러 갔는데 거기서 가해지는 이 못 가진 자들에게 가해지는 세상의 폭력이나 어떤 위험에 대해서 작가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펜 하나와 노트 하나를 구입해서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작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 안에 보면 메비우스의 띠부터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까지 총 12개의 연작 소설이 실려 있거든요. 한 권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겨울방학 동안 읽어보면 충분히 좋을 작품이고요. 선생님도 예전에 고등학생 때 메비우스의 띠라는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 작가가 던지는 물음이 너무 철학적으로 선생님한테 다가오는 거야. 메비우스의 띠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죠. 겉과 안을 구분짓기 어려운 그런 막 끊임없이 맴돌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작가 조세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이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던져놓고 있거든요. 한번 시간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전체적인 12개의 연작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 표제작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결국 이 작품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마지막에 짧게 적어놨는데 함께 읽어보면서 이 난쏘공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는 현실 속. 얘들아, 요거 실제로 요 소설 안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유인물의 244쪽을 보면 나오는 문장입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그림자, 선생님하고 한번 좀 볼까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면서 좁은 마당을 덮는다. 이 좁은 마당은 누구의 집이었어요? 그렇지, 우리 난쟁이의 집. 난쟁이의 집을 덮고 있는 이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 이거는 우리 산업화 시대에 비추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시대 현실 속에 이제 덮여지게 되는 이 난쟁이들의 비극적인 삶, 난쟁이 집안의 비극적인 삶을 비유한 탁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우리 사회를 비추는 슬픈 동화 같은 한 편의 소설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과 이렇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평소에 귀 기울여 보지 못했던 꽤 예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과연 이런 것들이 모두 해결되었는지 직접 고민해 보면서 이런 문학의 다양한 역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요. 안녕히 계세요.